자,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실학 잠깐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학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실학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교과서 79페이지에 있어요.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실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학습지에서. 자,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나오게 된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론 실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상의 모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좀 앞으로 가보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양난 발생 이후에 지배체제를 재편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성리학적 중심, 성리학적인 그런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의 권위가 절대화돼, 교조화된다라고 부르죠. 성리학만 옳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조선 후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농민들의 문제, 아니면 세금제도의 문제, 뭐 군사제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회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 경향들이 중국으로부터도 들어오고 연구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명학이라는 것도 유학의 한 일파인데요.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알면 뭐하냐? 알면 뭐하냐?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행합의를 뭐를 강조한다?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조선의 성리학 다 좋은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절대화되고 교조화되면서 그냥 이론 연구, 그냥 철학적 연구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었고 현실 문제, 사회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학문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도 키우고 이렇게 양명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학파를 우리는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강화학파. 그래서 양명학 연구와 관련해서 이 강화학파가 정제도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그대로 다시 이어져 내려옵니다. 성리학이 이 현실의 모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면 이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 모순을 해결을 해야 돼. 핵심은 뭐예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부국 안민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실천적, 개혁적 논리들을 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학문의 경향을 뭐라고 부른다? 실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학자예요. 성리학자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조금 더 현실에 실천을 하고 무언가 국가의 모순들, 국가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크게 묶어보면 어떠한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냐면 크게 지금 우리나라, 즉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사, 농업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크다.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토지가 분배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토지 문제도 매우 크고 그래서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몰리는 그런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 개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부강하고 더 잘 살게 되려면 청나라 한번 봐봐라. 그럼 무역들. 자, 봐봐. 그래서 상공업.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뒤처져 있다. 상업, 공업. 상공업을
개발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에 병자호란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병자호란 이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북학파들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우스 내놔라.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써 있습니다. 유영원, 이익, 그 다음에 이익, 유영원은 몰라도 여러분들 정약용은 들어봤죠? 정약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영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저서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이 유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토지제도 중에 어떤 걸 주장을 했냐?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균전론. 그래서 균전론,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 지금 일단 농민들, 사람들의 손에 토지를 들려줘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 국가에서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게, 그래서 뭐 선비들, 양반들은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떠나서 그래도 일반 농민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꽤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영원은 뭐 양반 문벌제도,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반 문벌제도라던가 아니면 노비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이런 것들의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익도 보면 과거제, 노비제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노비가 너무 많아지고 노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폐단들, 그리고 과거제도 부정행위가 너무 만연하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해가지고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 있고요. 자, 이익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 성호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호사설 대표적인 저서고요. 자, 이익이 주장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 토지제도 개혁의 방법은 뭐냐면 한전론이에요. 한전론. 뭐냐? 이거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처럼 토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토지를 제한하는 거. 그래서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업전을. 자,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한다? 자, 봅시다. 한번 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토지야. 안철은 거예요. 내 토지인데 딱 요만큼을 영업전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토지를 제한하는 거죠. 뭘 제한하는 거냐면 이 영업전을 어떻게 한다? 자, 영업전을 갖게 해서 그 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한대. 그 외의 토지, 영업전 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한대. 무슨 뜻이에요? 영업전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그냥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이고 여기만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영업전만큼은 가지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한을 걸어놓고 최저생계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최저생계비. 요 정도는 가지고 있고 요거는 팔 수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영업전을 들고 있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가 균등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한전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비제, 과거제 등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이라고 6종이라고 하는데 6가지 폐단을 지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뭐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들 여러분들 유명하게 알고 있죠.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평가를 받기로는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건 여전제입니다. 여전론. 여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좀 바꿔서요. 정전제라고 하는 거를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시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론과 정전제가 뭔지 한번 일단 교과서에 여전론과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전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79페이지에.
이게 여전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여는 마을 여자거든요. 여에는 여장을 두고요. 일여의 농토를 여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고 같이 농사를 짓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여예요. 여긴 여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 함께 다스리는데 공동 경작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해되죠? 공동 경작하는 거예요. 농사짓게 하되 내 땅, 네 땅의 구별이 없고 오직 여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대요. 그들이 매양 하루 일을 하면 여장은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장부에 매일 기록하여 두었다가 추수할 때 곡식의 수확을 수확한 걸 여장의 집에다 갖다 놓고 그 곡물을 나누는데 먼저 세금 떼놓고 두 번째 여장에 월급 주고 봉급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장부에 뭘 써놓는데? 그들의 노력. 뭐예요? 공동 경작을 하는데 분배의 기준이 뭐예요? 노동량.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같이 경작하고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공동 농장제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나중에 정전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정전제는 완전 옛날 중국에 있었던 주나라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 정전제는 뭐냐면 토지를 이 정전제의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렇게 생겼죠. 우물정자. 토지를 구등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는 이 8명이 공동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확량은 어떻게? 세금으로. 썩 괜찮아 보이죠? 근데 어찌 되었대? 1, 2, 3, 4, 5, 6, 7, 8 8명이 자기 땅을 경작을 하고 가운데는 공동 경작해서 여기선 세금을 내는. 요게 이제 정전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 좀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학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먼저, 토지계 제도 개혁을 주장을 하는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있구나. 유영원, 이익,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각각의 어떻게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홍대용이나 박지원이나 박재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청나라에 한 번씩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청나라의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상공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유수원, 이 사람은 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서를 썼고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홍대용, 유수원, 홍대용 이 두 사람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수원, 홍대용, 의산문답을 썼고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천문학 연구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사람이 이 박지원과 박재가입니다.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열하일기. 직접 이제 자기가 저 북경에 갔다 왔다가 열하라는 곳, 북경 근처에 이제 열하라는 곳에 갔다가 쓴 저서고요. 이 박지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공업이 발달하고 물자의 유통이 일어나기에 교통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교통을 먼저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수레와 선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우리가 먼저 교통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물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국내 상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배 이런 것들 크게 잘 만들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 무역 청나라랑도 무역도 하고 이렇게 무역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화폐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화폐 유통도 국가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확실히 이 상공업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또 한편 이 박재가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꽤나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이 생산력을 증대하는데 박재가 꺼낸 방법은 이거예요.
소비.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물건을 계속 쓰라니? 소비를 늘려가지고 생산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박제간에 청과 청나라와 통상, 무역을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교과서에 보면요. 박제가가 쓴 이 북학의라고 하는 책 있죠. 북학의라고 하는 책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선생님은 다른 부분을 떼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북학의의 한 파트예요.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우물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 문장 딱 비유로 시작을 하죠. 비유컨대 재물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우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물을 뭐 선생님도 직접 퍼본 적은 없지만 우물은요 사람들이 계속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고 하죠. 물을 길어내야 물이 또 차오르거든요. 우물은 그냥 냅두면 우물이 말라버려요. 그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즉 돈, 뭐 물자 이런 것들은요 퍼내면 어떻게 비유한 걸까? 계속 쓰면 더 만들어내고 안 쓰고 버려두면 안 쓰면 사람들이 안 만든다 이런 얘기 뒤에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이 쇠퇴하는 게 왜 일어났다는 거야? 소비하지 않아서. 다음,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 기술 같은 걸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작업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술이 망하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법을 잃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산업공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공공해져서 가난해져서 서로 도울 수 없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단 계속 사 입고 돈이 있으면 찌그러진 그릇이 찌그러졌으면 그냥 제발 쓰지 말고 또 사서 쓰고 이러면 또 사람들이 계속 비단옷 만들어내고 또 그릇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니냐. 비단옷 안 입으면 그 비단옷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찌그러진 그릇 계속 쓰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은 우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소비를 해서 소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상공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기존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사상 체계라고 하는 걸 또 뒤집는 이야기죠. 꽤나 개혁적이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실학에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흐름을 통해서 실학이 나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학습지 15페이지 이제 진짜로 끝났습니다. 학습지 15페이지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대단원 1단원도 끝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입니다. 근데 국민국가 수립운동 시기로 따지면 개항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세도정치가 끝나고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는 그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대단원 2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